한마디 때문에 일파만파 사태가 끝을 모르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자체가 벼랑 끝에 응급의료인데요. 사실은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미 또랑에 빠졌고요. 게다가 심지어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의료 현장에서 이탈을 하는 인력들은 이미 5년에서 10년 전부터 그 위험성이 검증되고 있었습니다. 신문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응급의학 전문의들 중에서 10% 이상이 응급의료 현장을 떠나서 병원 내지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사실은 이건 국가적인 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필수의료 위기라는 자체가 필수의료를 전공한 사람들이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외과가 수술을 못하고요. 수학과가 수학응급센터에서 대형병원 수학과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이런 총합이 필수의료 위기라고 한다면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응급의학 전문의 몇 명 필요합니까? 그 답을 묻어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제가 연구를 해오고 있지만 사실 저 스스로도 아직 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인구학자 중에 멜서스라는 분이 계셨었어요. 이분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면 적절하냐를 연구했던 분입니다. 인구가 20억이 넘으면 지구는 멸망할 거라고 했었어요. 당시의 생각으로는 이 식량의 어떤 생산성의 증가가 이 사람의 증가율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굶어 죽을 거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대거대 향하는 인구들이 전 세계에 살고 있지만 지구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생산량의 증가를 개선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우리나라의 의사가 몇 명이 필요하냐, 우리나라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몇 명이 필요하냐라는 문제는 어떠한 조건을 대입하고 어떠한 의료 환경이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큰 답의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 한 사람의 의견대로 100고 2,000명 가 이런 식의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발제는 정부 욕하는 자리가 아니라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안에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응급의료 체계 붕괴와 의료 재난 그리고 우리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응급의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부분 하나의 부분만을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이런 병원의 전단 이게 지금 병원의 전 단계에서 시작해서 현장에서 병원으로 데리고 오고 병원에서 응급실의 초기 단계 그리고 응급실에서 결정 단계를 거쳐서 최종 치료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빨간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응급실에서의 단계라고 한다면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관여를 하는 것은 사실은 병원 전 단계에서부터 최종 치료 단계까지 모두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 세 개가 응급실 진료와 수술, 입원, 중환자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딱 맞아서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실제로 어느 한 곳만 비어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보지 못할 환자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 주장이고요. 사실 맞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의 과밀화를 얘기를 할 때 항상 B5 병원에 버글버글한 병원들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저녁에 한 12시 넘어서 1시 2시 되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들도 비어있는 병원들 많습니다. 응급실 자리는 비어있어요. 그러나 그 비어있는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최종 치료가 과연 어느 만큼 제공이 될 것인가가 되게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결국은 응급실에서 볼 수 없는 환자가 아니라 그 병원 자체가 볼 수 없는 환자라는 개념을 먼저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그리고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항상 응급의료를 얘기를 하면서 최종 치료라는 개념을 응급실에다가 덮어 씌워요. 최종 치료를 응급실에다 덮어 씌워서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급의료의 이상향이 뭔가요? 응급의료의 이상향은 아까 좀 전에 제가 발제해 주셨듯이 everything every time everywhere 언제 어디서나 우리나라에 언제 어떤 타임에 어느 장소에서건 환자가 발생했을 때 똑같은 양질의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응급의료의 이상향이겠죠. 모든 나라들이 그런 이상향을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한 나라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해놓고 우리가 어디까지 달성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응급의료 정책을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정상적인 문제 해결의 흐름은 첫 번째로는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원인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면서 피드백을 해야 되겠죠. 이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응급의료 정책들 되짚어서 생각해보면 무슨 일 벌어졌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막 와글와글 하면서 졸속으로 대책 마련합니다. 그럼 당연히 현장에서는 저게 뭐야? 라는 반응이 보이게 되죠.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결국은 문제 발생, 졸속 대책, 피해 발생, 또 문제 발생, 졸속 대책, 피해 발생, 이게 이제 무한뺑뺑이를 불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결국은 이 악습의 고리를 깨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점부터 하나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점은 뭐냐? 지금 응급실 쥐어짜서 뭐가 나오겠냐는 말이죠. 이미 전공의들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전문의들도 번아웃돼서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병원에다가 무엇인가를 더 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게 과연 이게 가당키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응급의료의 위기는요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제가 23년 동안 응급실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23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응급의료의 위기, 필수의료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한 거죠. 옛날에도 위기였는데 그럼 그 위기 때 우리가 이거 고쳐달라고 얘기했던 거 왜 안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응급실은 포화 상태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공의 사실에 의해서 추가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는 조금 전에 발제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악의적인 프레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명 증원하면 응급실 뺑뺑이 없어지나요? 10년 후에 누가 책임질 건가요? 안 없어집니다. 이 응급실 뺑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자체부터 우리와 정부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핵심 치료, 핵심적인 것은 중증 환자를 최종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응급의료와는 오히려 더 거리가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게 느리지만 확실한 해결책을 의료계에서 5년 전,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필수로 인프라 확충해야 된다, 인력 확충해야 된다, 지원 확충해야 된다, 법적인 위험성 줄여야 된다. 계속 얘기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올바른 방향들은 느리고 돈이 많이 들고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외면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땜질 처방밖에 나오지 못했었던 것이죠. 결국은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다. 시행과 피드백의 상황에서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항상 무시되어 왔다라는 문제를 지적을 드립니다. 응급의료 발전 계획 만들면서 응급의료 전문가, 응급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의들의 의견 얼마나 반영이 됐나요? 전공의들 의견 반영됐나요? 학생들 의견 반영됐나요? 아무것도 반영될 수 있는 통로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고 그런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결국은 어떤 정책이 시행이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고 시행하는 것은 결국은 전문의들이거든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일을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수가 올린다? 물론 동기부여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점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학 의사회에서는 물론 의사회뿐만이 아니라 응급학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응급실 뺑뺑이 응급의료 위기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부터 항상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응급실 과밀화. 그럼 이제 응급실 과밀화, 아까도 이제 국제부에서 발제해 주셨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안이라고 지금 나와서 작년에도 또 필수의료 대책이라고 나왔었죠.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갖고 중단의 수준도 많이 들고 그랬었습니다.
결국은 지역 응급실이나 지역 응급의료기관 쪽, 즉 작은 병원에는 경증 환자, 큰 병원에는 중증 환자. 되게 아름답죠. 그러나 이게 탁상머리의 탁상행정이란 말이죠. 30년 동안 해결 안 됐어요. 왜 해결 안 됐습니까? 환자한테 병원 선택의 자율권이 무한정으로 제공이 되는데 작은 병원 가겠어요? 큰 병원 가겠어요? 나라도 큰 병원 가요. 가능합니다. 결국은 병원 선택의 자율성이 누구한테 있느냐? 아까도 이제 그런 장벽을 말씀하셨죠. 그 장벽이 돈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법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진국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되게 불편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편하지 않아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외국에서 병원 가보신 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왜 불편한가요? 불편해야 이용을 덜하죠. 결국은 그 자체가 장벽이란 말입니다. 응급의료라고 하는 건 정말로 한정적인 재원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누군가는 감수해야 돼요. 누군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누군가는 양보하지 않으면 이 무한정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 중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필수적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줄이면 되죠. 근데 그게 해답이에요. 너무나도 간단한 해답입니다. 의료 수요를 우리나라처럼 무한정으로 응급실에 경증 환자 많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많습니다. 왜? 갈 수 있으니까 가는 거죠. 결국은 저 응급의료 전달 체계의 개편 3단계안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조그만한 병원이 경증 환자의 최종 치료할 수 있습니까? 조그만한 병원에 안과 당직이가 있을까요? 안과 최종 치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성형외과 최종 치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소아과 최종 치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작은 병원에서 경증 환자를 최종 치료를 하래요. 못하죠. 그럼 그 환자들 어디 갑니까? 다 대학병원 가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경증 환자의 최종 치료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사람들이 저런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환자들이 갈 데가 없어서 대형병원을 한대. 당신은 경증이니 집에 가시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지역응급의료 기관에 간 중증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응급의료 기관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중증 환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부분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려해야죠. 그걸 왜 막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런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은 책상 앞에서는 아름답게 나오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절대로 저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다. 괌이라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빅5 병원 전원하려고 전화해 보면요, 선생님 누워 있을 자리가 아니라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라고 얘기해요. 이미 그런 응급실들은 당연히 기능을 상실하죠. 응급실에서 이미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 많은 경증 환자들이 나눠야 되겠죠. 다른 데를 갈 수 있음에도 본인의 의지로 갈 환자들한테 갈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게 괌이라의 해결책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입구에서 잘라서 다른 데로 보내겠다? 그건 사실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준비를 해야 해결이 되는 문제이지 단지 저렇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장벽을 쌓겠다? 네, 아마 되게 욕 많이 먹을 겁니다. 누가 그렇게 감을 갈 사람 없을 뿐더러 돈을 올리게 되면요, 실제로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민원과 그런 물리적인 충돌들을 현장의 의료진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응급의료 무슨 돈인가요? 그 접수비 있죠. 응급의료관리위원회 응급의료관리료 비용금 나왔다고 역설 잡고 쌉니다. 그런데 그걸 몇만 원이 아니라 몇십만 원으로 올려요? 그럼 정말 진짜 칼 들고 누가 찾아올 겁니다. 자, 취약지 문제 해결. 우리나라 의료의료 취약지가 99개의 시군입니다. 근데 저는 다른 취약지도 저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내과 취약지, 외과 취약지, 소아과 취약지, 분만 취약지 다 겹치는 데도 꽤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거리 개념일 수도 있고 시간 개념일 수도 있고, 저는 근데 거리나 시간의 개념보다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뭐 거리상으로 그렇게 무슨 아주 오지가 도서롭지 않은 있기는 쉽지는 않은데 대신에 기능적인 어떤 취약지를 생각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30분 이내에 지역센터에 접근 가능하다. 근데 그 지역센터의 QC, 퀄리티는 과연 누가 개런티를 하냔 말이죠. 심지어 서울에서 어떤 중증 환자가 발생을 해도 30분 내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면 서울도 취약지죠. 맞습니다. 결국은 기능적인 면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런 물리적인 면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저런 물리적이나 거리적인 기준으로 지금 현재 지방에 엄청나게 많은 의료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의료원들이 과연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이냐, 저는 기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가 지역에 그러면은 최종 치료를 세팅을 하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이냐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5만밖에 안 되고, 근데 대도시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리는 모 도에 기업으로 시작하는 도에 시골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동네에 거리가 너무 머니 여기에 중증외상센터도 짓고 심혈관 센터도 짓고 중풍센터도 지읍시다. 과연 이게 합리적이냐 말이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거점에서 이런 중증 환자들을 수술하거나 중환자실이나 이런 중증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한을 한다면 지역에 있는 병원은 거기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누워 있을 수 있을 만한 중환자실을 운영을 하고 이런 어떤 기능적인 배분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제공되는 것이 취약지 문제 해결에 시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리스크는 앞에 여러 예를 또 앞으로도 계속 얘기 나올 테니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의원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지금 수백 개의 청원이 올라오겠죠. 이거 저거나 저거 수십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다 빼고 1번 돼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사법 리스크. 이거 하나 해결되면은 인구가 아직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폐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일매일 담벼락 위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깜빡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문만 닫으면 잠깁니다. 싸움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위험성이나 부담감은 너무너무 크고요. 이 하나만으로도 일단은 심폐소생술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거죠. 인구학과 왜 하냐면요. 다 재밌어서 해요. 환자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고 환자분이 계속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현장에 있도록 해줘야죠. 근데 지금 인구과학 전문의들 중에서 10% 이상이 인구과학과를 그만뒀고요. 그리고 인구과학 전공의들 이 사태 이전에도 1년차에 10% 이상이 병을 포기했었습니다. 이미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다른 발표에서 인구과학과도 수학과처럼 폐과 선언이라도 해야 될까요? 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과를 폐과할 것이냐의 인디케이션을 제가 앱솔루트 인디케이션과 렐러티브 인디케이션도 잡았는데 절대적 기준은 기존 인력의 이탈이나 신규 인력의 부재. 이제는 자존감 상실의 단계를 넘어서 기존 인력 이탈하고 있고 신규 인력도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이미 폐과의 필요 조건을 충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전공의들과의 그런 미래 토론에서 제가 닭의 목을 비틀어도 그럼 닭이 죽는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겠죠.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유명한 말인데 그러나 그 닭은